상담 심리사들의 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 마음 부자들의 안 읽을 테니까 읽으면 더 좋고. 네, 어느새 네 번째 책을 읽고 만났는데요. 오늘의 책은 고립의 시대입니다. 최근 들어 고립의 유행병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줄어든 대면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책 고립의 시대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가 시행되던 때 함께 사는 가족과도 서로를 격리시켜야 했던 저자가 스스로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경험하던 2020년 저자가 경험하던 외로움과 고독한 기분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외로운 세기는 2020년 1분기에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닥칠 즈음 우리 대다수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외롭고 고립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외로워졌는지, 우리가 다시 연결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는 이 책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크게 받았어요. 실제로 저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하는 심리 상담이라는 일 자체가 타인을 돕는 일이잖아요. 타인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평소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실제 삶에서는 옆집 사람에게 내가 어떤 표정이었지? 사실 좀 비인간적인 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본다고 해서 또 모두 잘 지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운 고립의 시대에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외로움을 재정의한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23페이지에 보면 외로움은 파트너, 가족, 친구 등 우리가 친밀하게 느껴야 하는 사람들과 단절된 기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배제된 느낌을 모두 포함하는 실존적 상태이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개인의 실패만이 아니라 단순히 남과 가까워지고 싶은 소망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위워크 사례예요. 선생님들 위워크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 한국에도 여러 지점이 있는데 위워크가 처음 들어왔을 때 광고를 보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나 1인 기업들이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자유로운 공동체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홍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 일하던 때니까 저기 한번 가서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책에서 소개된 사례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위워크에 출근하면 6명 정도가 멀찍이 떨어져서 일하고 있다. 나까지 모든 사람이 헤드폰을 쓰고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 나는 낯선 사람이 내 노트북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동떨어진 곳에 놓이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있다. 대화라고는 커피 머신 쪽으로 잠시 같이 걸어가면서 그 망할 기계를 어떻게 쓰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일하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또 인간들이 있으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또 중요한 그러면서 또 고립된 기분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은 일터에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떤 경험들을 하고 계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이나 일하면서 혹시 내가 좀 이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서 힘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경험을 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상담센터는 보통 다른 부서들이랑 따로 조금 독립적으로 있어서 좀 개인적인 분위기도 있기도 한데 저희 파티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어나도 서로가 안 보여가지고 그 정도.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서로 좀 독립되게 일할 수 있겠네 해서 좋지만 굉장히 좀 서로 라디오 방송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에 의존하면서. 근데 그게 좀 함께 일할 때 저는 좀 접촉하거나 함께 나누면서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아직 의존이나 좀 의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거 파티션 존재 하나만으로도 내가 뭔가 혼자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괜히 뭔가 도움을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또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외로움이 그냥 그런 관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연결감으로도 확장돼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한 게 제가 느낀 좀 고립은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상담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정말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어떤 부서랑 협업하거나 할 때 상담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보통 1시간 앉아서 듣는다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례를 위해서 다시 또 공부하고 슈퍼비전도 받고 하는 그 뒤의 노력들은 사실 좀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부지런하게 어필을 해도 와닿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좀 관계적인 것보다는 좀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상담자로서 좀 느끼는 외로움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좀 저의 개인 시간도 물론 중요하고 제가 일하는 시간을 크게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는 성격이긴 해요. 하지만 같이 으쌰으쌰하고 서로 너는 그러고 있어? 나는 이러고 있어라는 소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같이 이때 또 각자의 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회사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정규직과 계약직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계약직인 상황일 때 계약이 된 일을 하죠. 정해진 시간에 뭐 시간제 선생님들은 와서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하고 가시고, 저 같은 경우도 저에게 할당된 상담과 이런 걸 하고 가지만, 이제 시스템적인 걸 관리하고 저희를 관할하시는 분은 정규직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서 소통을 해주시는 거죠. 기관과 정규직 간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에게 약간 하달되는 그런 단절된 느낌이 있을 때, 제가 조금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힘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한 사람으로 있기보다 도구로 있는 느낌을 받을 때. 사실 먼저 입을 떼지 못한 게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이제 5명의 상담자가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파트타임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꽤 많은 인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자라는 직업 자체가 각자의 상담실에 고립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뭐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상담 앞뒤로 좀 서로 이야기도 하고 간간히 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조직 문화 중에 하나가 어쨌든 자기 돌봄을 함께 하는 것들, 각자의 구성원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주기적으로. 너무 좋네요. 좋다. 확인하는. 네, 확인하고 혹시 지금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이거를 함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안전감을 어느 순간 느끼니까 뭔가 정말 확 피어나는 느낌?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 안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나. 근데 막상 또 1인 상담센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누구랑 얘기 좀 하고 싶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건 나만 느끼는 건지. 아무리 내가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 계속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나 공동체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타인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외로워서 스터디 카페나 카페 사람이 있는 데를 가서 했는데 그래도 외로워서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갔는데도 외롭다 해서 사실 저는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나비생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의식적으로 서로를 돌보고 물어보고 그런 네트워킹과 체계와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서로 안정감도 느끼고 그런 맞아. 접촉을 느끼는 건데, 흔히들 타인이 존재만 하면 뭔가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책의 74페이지에 보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의 통찰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을 남과 소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관점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서 단순히 사람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나와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 없는 뭐 잠깐 있겠지만 살면서 고민이 없을 수 없는데 우리가 또 이 고민을 다른 사람한테 일단 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그 않죠. 사람은 내가 이상한 걸 별거 아닌 걸 고민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상담실에 와서 이 얘기를 처음 해본다. 맞아요. 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에게 중요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단 그 누군가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타인과 단절되기가 참 쉽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접촉되지 못하고 이렇게 외롭게 단절되면서 살아가는 상태 자체가 고립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뭔가 최근 들어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주 옛날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때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던 맞아요. 네. 그리고 이사 가면 당연히 떡은 아래 윗집 옆집에 돌리는 거였고 어느 집이 이사 왔는데 떡을 안 돌리면 저 집은 예의가 없다. 그랬던 기억도 나고 뭔가 부모님이 늦게 오시면 너 저기 옆집 가 있어라 이런 것들을 했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좀 딱 떠오르는 게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이웃들과 인사하고 적어도 어디서 왔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한국에 딱 왔을 때 제가 이웃한테 꼬맹이가 엄마하고 있길래 인사를 했는데 애가 엄마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전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때 저도 상처를 받고 뭔가 내가 한국에 왔구나를 딱 약간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는데 그게 좀 이 책에서 또 같이 생각이 났던 게 외로우면은 다른 이웃이든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좀 위협으로 본다, 좀 공격적으로 본다는 게 그 맞아요. 나무 막대기랑 뱀이었나요? 하여튼 뭐가 맞아요. 있었는데 외로운 정신은 언제나 네. 뱀을 본다. 외로움은 단순히 우리를 공허한 게 아니라 타인을 보는 시선이나 좀 단서들, 사회적인 단서들에도 되게 좀 다르게 반응하게 하는 좀 많은 영향들을 봐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근데 또 진짜 그렇게 다 인사하는 문화일 때 내가 굉장히 소속감을 느끼고 좋았냐 하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이제 미국 심리학회를 참석을 했다가 뉴욕을 잠깐 들렀는데 뉴욕에 갔더니 서울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뭔가 미국에 가면 다들 뭐 세이 헬로 하고 다정 웰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어깨를 탁 부딪혀도 엄청 차가운 얼굴로 쉥 지나가고 하는 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중소도시를 갔을 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말을 끊어서 사실 소개하고 싶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 도시인처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스코세지가 이렇게 감독을 하고 그 프렌 리버츠라는 그 작가가 이 뉴욕을 보면서 자기가 이분은 핸드폰도 안 쓰고 컴퓨터도 안 쓰고 그냥 자기가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자기가 그냥 본 사회를 이렇게 그냥 글로 쓰는 작가인데 그 도시인처럼이라고 하면 약간 안 와닿는데 영어로 이게 Pretend it's a city예요. 여기가 도시인 것처럼 적어도 행동을 해라라는 건데 도시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인구가 밀도가 높은 곳인데 사람들이 다들 나만 사는 것처럼 해서 부딪혀도 마치 여기에 사람이 왜 있어 하면서 화들짝 놀랐는데 너는 근데 도시에 사니까 적어도 도시인인 척은 해라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정말 많이 좀 같이 생각이 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라서 뉴욕이 마침 나와서 참지 못하고 네, 튀어나왔어요. 봐야겠네요. 아니, 제가 그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사실 부산도 굉장히 큰 도시지만 네. 문화가 서울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은 부산 지하철을 탔는데 몇 년 전에 그 뭔가 제 같은 봉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랑 아저씨들 몇 명이 동시에 거기 아가씨 막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서 네? 이랬더니 이거 물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와서 막 닦아주시면서 막 봉투가 있는지 막 자기 가방을 뒤지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지 못했다. 서울에서는 물이 떨어지네 라고 하고 다 지나갔을 쟤왜 건데 저러고 있어. 저런 하고 그냥 지나갈 건데 안 묻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죠. 네, 그래서 이게 인구 밀도가 높아지니까 사람들끼리 너무 그 자극이 많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나만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일종의 정말 도시의 매너인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더 고립될 가능성을 키우는 게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영국인인데 본인이 좀 반가워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말 아는 척하면 오히려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의 외로움, 대도시의 외로움은 진짜 오늘 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제 좀 꽤 오래 있었던 일이구나. 그리고 여전히 너무 심각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경계하면서 말하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진짜 그냥 사회적인 문제구나. 영국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 사회심리학 실험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소외감이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사람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세팅을 마련하고 그 소외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간식을 뭘 집어먹는지 본 거예요.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은 통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간식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집어먹었는데 왜냐하면 속에도 막 붙여놔요. 이거는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소외감을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막 초코칩 공감이 되네요. 단계 땡기니까. 너무 땡길 것 같아요. 이런 걸 막 먹더라는 그 실험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전반에 나타날 수 있겠구나. 심지어 신체적 건강까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Fear of Missing FOMO에 대해서도 책에 178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뭐 좋은 거 재미있는 걸 내가 놓치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라 나 아마 배제되는 거 아닐까라는 소외감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고립감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진짜 포모가 요즘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정말 신조어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말 SNS와 함께 확 퍼져서 나만 저걸 안 한 거면 어떡하지? 맞아. 근데 진짜 너무 이 사례들이 막 나오는데 어릴 때 만약에 우리 때는 그나마 SNS에서 애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볼 순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죄송해요. 세대 차이. 죄송합니다. 저희 그랬단 말이죠. 80년대생들은. 근데 요즘은 SNS에 접속하면 내가 저 모임에 저 자리에 저 코인 노래방에 초대받지 못한 거구나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태그를 서로 막 하니까.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나만 배제되고 있구나를 너무 잔인하게 빠르게 많이 경험하겠다. 정말 그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심각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세대 차이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저희는 청소년기에 PC 통신이 나왔던 세대여서 중학교 때 띠디디디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도 와우. 많을 텐데 네, 전화비 많이 나와서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선 빼버리고 막 이런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렇게 사회가 빨리 그러니까요. 변하고 있고. 근데 그때도 뭔가 그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뭔가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장치 같은 것들이 뭐 글을 써서 우리 오늘 이렇게 놀았고 저렇게 놀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제일 유명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한 장의 사진 맞아. 아니면 영상
짧은 영상 이런 것들로만 모든 것이 대변되니까 청소년들을 봤을 때 실제로 얼마나 친한가와 상관없이 힙한 사진을 같이 많이 찍고 많이 업로드를 하면 쟤는 인기 많은 애, 맞아. 쟤는 친구 많은 애. 그런데 이제 그 친구와 얼마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할까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친구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인데 인스타를 잘 안 해서 난 힙한 사진을 못 올리고 그러면 쟤는 친구 없는 아싸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그럼 거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또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관계가 실제로 우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아날로그 감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옛날 영화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선지업고티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 동년 배더라고요. 그 주인공들의 나이가.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 나오고 그 좀 흑역사 같은 옛날에 인터넷 소설 같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서 저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저런 감성이 있었는데 그치 옛날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지냈고 뭐 이런 각자의 개성이나 뭐 뭔가 휩쓸리지 않는 주류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 좀 있지 않았나? 요즘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유행이다라고 할 때 내가 클래식을 고수하면 나는 좀 이런 비속어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좀 찐따나 괴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시선들이 있고 실제로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아니면 상담해 오는 내담자들도 학생들도 애들이 다 이걸 하는데 저만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대학생 친구들은 다들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된 게 없지만 다들 인턴 하는데 저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의 뒤처짐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나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포모의 지점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옛것에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많이 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신 레트로 감성도 사실 전시를 또 하거든요. 인스타에 나는 이런 걸 또 추구한다. 그렇죠. 추구미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던 책이 2권 있었는데 하나는 인생샷 뒤의 여자들이라는 좋아요. 책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빈틈없이 자연스럽게. 네. 둘 다 이제 사진을 소위 말하는 인생샷을 찍는 그 심리와 그 뒤에 숨겨진 불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에게 한순간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평가에 노출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야 되고 누군가의 언제든지 내가 재단을 당할 거라는 그런 불안의 방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실제로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얼마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페이스북이 막 핫해지기 시작했을 때라서 근데 그때는 딱 기억나는 게 그냥 각자 어떻게 사는지 정말 공유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나 오늘 여기 여행 갔다 옴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뭐 뜨개질 재밌다 하는 그런 거 하면 다들 막 이렇게 동료의 댓글 어디서 샀냐 막 그런 거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제가 입시 때는 안 했으니까 쉬고 대학교를 오니까 뭔가 본인의 고유한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보다는 정말 좀 편집된 순간들을 공유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저는 만든 게 대학원 들어가서 처음 자취했을 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SNS가 일상인 지금 아이들은 정말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계속해서 아이돌들도 그렇고 매체들이 너무 힙한
방향을 너무 잘 제시해 주니까 그때그때.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정신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정을 안 만들고 싶어도 네. 예를 들면 요즘에는 가게 홈페이지 없이 다 인스타그램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약도 인스타그램 DM으로 달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나는 안 해도 계정이 있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 뭔가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노출이 되고 나면 결국은 남들에게 보이는 거에 너무 집중하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있는 대화, 나는 어떻게 해야 충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AI에 대해서도 얘기해서 기계 나오고 로봇 나오고 AI가 채용 면접에서 나를 평가해서 나를 선발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AI 면접을 본 사례를 보니까 나다울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나처럼 자연스럽게 AI한테 내 정보를 다 주지도 못했는데 그 정보만을 갖고 나를 탈락 이렇게 하는 사례를 보면서 AI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너무 빠르게 되어 가고 있고 한국이 굉장히 많은 로봇을 사용하는 나라라고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국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지나가면서 로봇이 보였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좀 깊은 관계 진짜 나를 보여줄 만한 그런 그 관계들이 부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대기업에서도 AI 그걸 많이 많이 하는데 네. 친구가 전에 얘기해줬던 게 기억나는 게 게임을 한대요. 뭐 단순한 게임인데 표정을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데 졌을 때 그 표정 변화로 그 사람의 약간 인성 같은 걸 순간을 평가해가지고 저도 웃어야 된다고 그냥 그거에 중요한 거는. 근데 그게 사실 나의 진짜 감정하고 느낀 거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조금은 약간 폭력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많은 것들을 요즘은 일상이 많이 됐으니까 영향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 책을 보면서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AI가 만능인 것처럼 또 생각을 하고 또 물론 AI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도 많겠죠. 저희 센터 동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AI 시대의 이제 상담자 윤리 소위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포스터 발표를 했을 때 미국에 가서 발표했을 때도 저런 걸 하네 신기하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 2년 후에 미국 심리학회에 관련된 발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놀랐던 건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기 녹음을 상담자 내담자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입수를 해서 그걸 AI에 입력을 시켜서 지금 이 말을 하면 자살 위험도 30%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해주고 지금 이게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이런 거를 시스템이 평가를 해주는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게 과연 얼마나 정확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보면서 비언어적인 단서나 정말 그 순간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더라도 그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담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게 훨씬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가 많은데 저렇게 다 프로그래머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AI 상담으로도 인간 상담을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저게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은 AI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챗 GPT랑도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해봤어요. 되게 다정하게 대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데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냥 쏟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겠다. 이 관계를 맺고 인연을 맺어가는 그 과정을 AI가 대체를 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책에서 제가 인상 깊어서 줄친 구절이 있었는데 307페이지에 외로움이 순수하게 개인의 문제일 때는 로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친구가 될 수 없는 무언가가 로봇에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범죄의 오류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우정의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대화하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갈망하는 그런 인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내 말을 뭔가 급하게 하고 싶고 뭔가 쏟아내고 싶고 그냥 뭔가 단회성 혹은 잠깐 뭔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 아니면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뭐 챗GPT를 통해서 가볍게 한다든지 라는 지점에서는 저는 로봇이 어떤 상용화의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필요한데 문득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상담을 할 때도 저희가 화상으로도 하고 이제 제가 사이버 상담이라고 해서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채팅 상담을 하거나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의 느끼는 저의 거리감이 다르거든요. 제 앞에 있을 때 아까 전인적으로 봐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상담하면은 눈빛과 태도 액션 이런 거를 보면서 제 눈으로 이제 애정을 담아서 질 수도 있고 한데 화상으로 있을 때는 뭔가 또 거리감이 느껴지고 채팅으로 할 때도 또 거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물론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당장 제 앞에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면 채팅 상담이 굉장히 유용한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와 소통을 하고 싶다. 사람과 소통하는 것까지는 힘들다라는 지점에서 AI 상담이 된다면 저는 좀 얼마나 멀어질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더 많은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이 그래도 이런 편한 얘기, 챗 GPT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관계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없고 이제 기계한테 의존을 한다면 그 순간순간 가벼운 고민이라도 그것도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람한테는 말할 관계가 없는 건가? 아니면 그게 불편한 건가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담은 사실 공감, 뭔가 보통 생각하기에 뭔가 공감과 따뜻함이라고 하지만 변화를 위한 관계이기도 해서 그 개인의 삶에서 개인이 정말 원하는 고유한 변화를 같이 좀 가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또 확신은 또 안 드는 게 요즘 너무 기발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발한 게 많이 나와도 사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학습시켜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떤 자료를 학습을 시켰는가가 관건인데 저는 그걸 무섭네요. 다 믿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지금 다큐멘터리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논문이나 연구에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AI로 안면 인식을 하는 시스템이 흑인 여성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인종차별적인 측면을 얼마나 기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AI 기계학습을 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챗봇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 챗봇에 여러 사람이 작정하고 굉장히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뭔가 혐오 발언들을 막 학습을 시켜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끔 해서 그 서비스가 폐지되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연 AI 상담이 정말 그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전 사실 회의적이기는 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성폭력 피해자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내가 뭐 평상시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지역사회랑도 잘하고 가족이랑 사이가 좋고 한데 나는 한 번도 나 같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정보를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안전하게 AI 상담으로 먼저 정보를 얻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연결된 그렇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용기를 내요. 내가 상담사에게 가도 거절당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고 가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숏폼 중독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상담에서도 점점 더 인스턴트를 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저럴 땐 어떻게 하죠? 답을 내놔라. 즉각적인 해답.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심리학 관련된 서적을 보고 자기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측면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 책에서는 광범위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딱 맞는 것들 나와 뭔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심도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개인 상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
것들인데 그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뭔가 간편한 소통을 하게 됐을까? 뭔가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을 꺼내놓는 걸 어렵게 되는 지점이 있을까?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국가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자신이 주변화되었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사회는 분열되고 양극화되며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책 전반에서도 왜 이렇게 외로운 사회가 됐는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나라 사회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즘은 혐오의 시대이기도 하니까 서로가 나뉘고 비난만 하고 헐뜯고 이런 사회가 만연되어 있다면 누군가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웹툰인데 닥터 프로스트라고 제 심리학도로서 심리학자가 나오는 웹툰을 즐겨봤는데 거기에 이제 문성현이라는 빌런이 한 명 나와요. 근데 그 빌런이 목표가 인간은 누구나 똑같고 이제 인간을 혐오해요. 이 빌런이. 그래서 대한민국을 혐오의 나라로 만드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인공이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주인공은 감정이 결여된 인간이라는 특이성을 갖고 있는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감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되게 상반된 거죠. 주인공은 감정을 모르는데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하려고 하고 그 빌런은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제 망하는 길로 이끄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이런 여러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꼭 분열이나 양극화를 조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선과 악 혹은 뭐가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럼 대체 이렇게 분열되어 가고 있는 중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을 때 73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더 넓은 공동체에 얽혀 있을수록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느끼며 우파 포퓰리스트가 들려주는 세이렌의 노래에 덜 현혹되는 듯하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결국엔 이런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이제 친목을 다지고 공동체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포용적 민주주의를 연습할 기회를 얻는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열과 양극화에 맞서서 포용적 민주주의를 연습한 이런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런 분열과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제 경우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저도 그 생각을 했네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책을 읽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조금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나누고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 그냥 제 개인적인 저를 좀 돌아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사회생활을 잘함을 떠나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진 않거든요. 저는 좀 무관심한 편이고 제 사람과 제 사람이 아닌 사람 내 남자 약간 이렇게 제 바운더리가 좀 좁달까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갖는 그런 지점들. 그런데 이런 포용적 민주주의를 연습할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걸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빚지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좀 얽히지 않고 싶은 제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웃으세요? 그런데 우리 너무 얽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기준이 좀 명확하고 그런 지점에서 생각해 보면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폐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를 꺼내서 보이기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는데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너는 왜 이렇게 먼저 연락을 안 하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 친구랑 같이 있으면 나가서 뭘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돈이 없는 저를 사줄까 봐.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열어 보이지 않았던 거죠. 했는데 친구가 먼저 저한테 아니 나중에 네가 돈이 생긴 그때 사면 되고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라고 해줘서 그때 처음으로 돈이 없어도 친구를 볼 수 있구나 너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그 친구 덕분에 할 수 있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서 좀 칭얼거림을 배운 것 같아요. 연습. 네, 됐네요.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그러네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아,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정말 혐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저는 이제 멜라니 클라인이 우울자리와 편집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낀 게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적군이다. 뭐 이렇게 옛날에 베트남 전쟁에서 뭐 베트콩 이런 식으로 낮춰 부르는 말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정말 6.25 전쟁 시대에 뭐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낙인을 찍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그렇게 라벨을 한번 붙여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레이블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납작하고 언제든지 내가 무시하거나 파괴해도 되는 대상처럼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미국의 큐어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정신질환 통계 편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신질환 통계 편람을 만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가 진단명에서 삭제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큐멘터리여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동성애자 권리 옹호 단체가 정신의학회 컨퍼런스를 점령해요. 점령을 해서 회의실에 쳐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 말을 들어 라고 한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나가 라고 하니까 막 욕하면서 몇 명 나가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성애자를 본 거죠. 그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보고 있으니까 소그룹으로 짝지어준 다음에 각 그룹에 리더, 소위 말하는 리더를 파견합니다. 사회자를. 그래서 자 실제로 너의 눈앞에 있는 동성애자를 보니까 어떠니?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사들이 뭔가 뿔 달린 악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네? 그냥 사람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많은 측면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혐오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실제로 우리 반응이 어떨까? 내가 생각했던 편견에 맞을까? 아닐까? 이런 것들 그 편견을 불러일으킨 어떤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존재 자체가 정말 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가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저의 그 포용적 민주주의가 연습이 됐던 모임의 중요한 좀 특징들은 다양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일 그냥 편하게 처음에는 했던 동네 이웃 모임이 이렇게 막 생기면서 사실 그냥 공통점은 이 주변에 산다는 건데 정말 나이대도 다양하고 연령층 뭐 직업 다 다양한데 굉장히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혐오 관련해서도 좀 잘 동의를 많이 한 게 옛날에 한 책을 법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무슨 차이인가를 했을 때 분노와 혐오의 감정을 굉장히 분리해서 엄청 길게 설명을 했는데 분노는 정당한 화라고 한다면 혐오는 내가 오염될 수도 있다는 나의 문제에 있는 건데 그러려면 다양한 사람에 대한 삶을 접촉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그런 기회를 안 줘서 본인이 오염당할 거라는 막연한 정말 그런 감정, 두려움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법은 혐오가 아니라 분노를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좀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연습의 장이 되려면. 그러네. 저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나랑 결이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 이게 굉장히 편할 것 같긴 하지만 있을까? 그렇게만 살다 보면 네.
그 말씀 뿔소 쌤이 말씀하신 그 다양성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러니까 내 결이 얼마나 넓은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뭐 예를 들면 저는 너무 혐오 발언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기는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맥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기는 해요. 네. 내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어쨌든 너는 혐오자네? 넌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저에게도 성장의 길이 막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나를 해치도록 두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다 끊어버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나는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 같고. 그런 편 가르기가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화를 할 때 재밌는 게 만약에 무슨 영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책 얘기를 할 때 너는 이 부분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 너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런 대화 자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생각이 같아. 너랑 나는 일치해. 이런 지점이 아니라 아니면 너는 어떻게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 넌 나와 달라 해서 배척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랬구나. 나는 이랬는데 라는 게 재밌고 흥미롭고 그 결이 넓어지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이 맞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라는 지점들이 상담에서도 흔하게 제가 느끼는 건 저에게 제 정보를 물어보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으세요. 결혼은 했냐, 뭐 아이는 있냐, 뭐 이렇게 뭐 어떤 경험을 했냐, 그거를 일치한 경험을 했는지를 찾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나와 생각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늘 중립적으로 나름대로는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왜 같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 자꾸 다큐멘터리 제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의 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SNS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SNS가 얼마나 사람들을 파편화시키면서 어떤 특정한 이거는 너무 미국적인 용어긴 한데 중도 우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요즘은 트위터 아니죠, X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과 조금 몇 개 검색을 해보고 나서 그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를 막 띄워주면서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극단적인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끔 애초에 SNS가 그렇게 형성을 해놓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람을 여러 부류로 납작하게 그룹핑을 해놓으면 광고하기가 쉬워요. 맞춤형 광고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몰아가는 측면들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립의 시대가 되는 것도 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알아가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들은 너무 쉽지 않고 실증나고 당장 내 입에 단 굉장히 빠르게 즉각적으로 뭔가가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에 휩쓸려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구조적인 원인은 반드시 뭐 정부나 아까 기업, 소셜미디어 만드는 기업이 다뤄야 되고 또 우리가 개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도 있다. 결국 우리가 모여서 또 사회가 되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좀 계속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또 우리는 어떤 구조 안에서 휩쓸려가고 있지? 이런 걸 인식하는데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서 큰일인데 네, 선생님들 각자 짧게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외로움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질병이다라는
그러니까 외로움이 사회적 질병이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 영역이다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뭐 사회적 낙인 이걸 좀 걷어내주는 책이어서 참 반가웠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외로움을 함께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책을 그냥 도구 삼아서 이런 외로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본인들의 외로움을 나누는 것만으로 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어떤 감정의 어려움, 불안이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로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책에서 외로움이 이제 만성적인 염증 같은 거다. 뭔가 증폭을 시킨다? 예를 들면 그 자동차도 1단기어로 설계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외로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쌓여가지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외로움이 얼마나 많은 여파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책 21페이지에 UCLA 외로움 척도를 해봤는데 꽤나 간당간당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43점 이상이면 외로운데 제가 41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크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저 스스로한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조금 이런 혼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쌓여온 지점이 있었나?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회 속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잘 안 보이려고 하는 것들 속에 나를 보호하고 챙기려고 하면서 조금 소외되거나 멀어진 지점도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하는 마당에 또 하나 책이 생각이 났는데 너라는 이름의 숲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미 가상현실이 너무 일상화된 세계,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빈곤층밖에 없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뭔가 위생적이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고 약간 이런 것에 갇혀서 정말 이 접촉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인간성과 멀어지는가? 비인간적인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못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을 또 이 책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회차가 벌써 시즌 1의 마지막 회차인데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만 짧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마지막 회차 책은 커티시라는 책입니다. 광신의 언어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이비 종교 사람들 왜 빠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비 종교까지 사람들을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 또 종교의 탈을 쓴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광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제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부자들이었고요. 저희의 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책장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